이야기는 어느 젊은 연예인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예인 지망생은 막 상경한 터라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한증에 걸려 땀이 많았기 때문에 목욕탕이 딸린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리 유명하지 않은 가난한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좋은 집을 찾는 것은 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있을 무렵 어느 부동산에서 시내에 목욕탕 딸린 2층 집이 월 35만원이라는 광고를 찾아냈습니다. 보통 그런 건물에는 안 좋은 소문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귀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4시 44분 그는 왠지 모르게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하고 어디선가 한번 울린 뒤 하는 신음소리. 그는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새벽 4시 44분 그는 또 자던 도중 깨어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2번 들리고 하는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4시 44분만 되면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그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저벅거리는 소리는 매일 한 번씩 더 들려오는 것입니다. 12일째 새벽 4시 44분 역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저벅저벅 저벅저벅저벅저벅 저벅저벅저벅. 그는 그 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계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기분 나쁜 사실은 계단이 13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많아지는 그 삐걱거리는 발소리, 13개의 계단, 오늘로 13일째. 귀신을 믿지 않는 그조차도 정말 무서워져서 부동산을 찾아가 이 일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집 세입자들이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모두 이사 가더라고요. 점점 무서워져서 그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하는 무당을 그날 바로 방에 데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 방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며 그의 방 안쪽에 가득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한 그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애들 다 불러서 같이 이 방에 있자. 그는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써먹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도 찬성해서 그날 밤은 다 같이 모여 술잔치를 벌여 귀신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예인 친구들을 여럿 불러 밤늦도록 떠들고 있었습니다. 곧 새벽 4시 44분입니다. 부적 덕분인지 술 덕분인지 모두 귀신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 44분 펑! 갑자기 집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정전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태를 알아차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설마? 그때 집주인인 그 연예인 지망생 친구가 13번의 신음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정을 보며 흰자위를 드러내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벌린 입 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채 방에 붙어있던 모든 부적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만약 부적조차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탓에 나는 어릴 적 게임 같은 것보다는 밖에서 노는 일이 더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나, 형석, 왕구, 순창이 4명은 리더격이었던 순창이 집 근처에 있는 제법 깊은 숲에서 매일같이 해가 질 때까지 놀곤 했었다. 몇 년이나 그 숲을 누비고 다녔던지라 숲의 구조는 모두들 훤히 깨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숲에 들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형석이가 사라졌다. 설마 길을 잃은 것인가 싶었지만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온 길을 되돌아오며 형석이를 찾았다. 5분도 걸리지 않아 순창의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형석의 옆모습이 보였다.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 오고? 야, 근데 이런 곳에 우물이 있었냐? 형석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던 우물이 있었다.
뚜껑이 씌워진 채 지붕에 두레박이 매달려서 뚜껑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치? 없었지? 형석의 말에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포는 곧 흥미로 변해서 우리는 우물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다. 우물은 지름 1m 정도의 크기였다. 밑바닥은 뚜껑을 열자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자, 손전등도 있으니까 누가 한번 내려가 볼래? 순창의 제안에 모두들 찬성하고 가장 몸집이 작았던 내가 우물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 두레박줄에 매달려 내려가면서 나는 의외로 우물이 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위에서 친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보였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작게만 느껴졌다. 우물 밑바닥에는 낙엽이 가득 깔려 있었지만 모두 축축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뭐라도 있어? 가지고 온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마땅한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그렇지 않아도 어두웠던 우물 안이 캄캄해졌다. 몇 초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뚜껑이 닫힌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열어줘. 아래에서 열심히 소리쳤지만 뚜껑은 전혀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재수없게도 유일한 빛인 손전등마저 깜빡이기 시작했다. 울상이 되어 소리쳐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손전등의 불이 꺼지고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좁은 공간에서 완전한 어둠에 갇힌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와중에도 나는 계속 소리쳤다. 그러다 문득 지금까지 꺼져 있었던 손전등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뚜껑을 열어주기를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다. 가만히 있는다면 분명 친구들은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앞의 벽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아까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조금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다. 두레박 줄을 잡고 조금 기어 올라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비밀문처럼 우물 벽이 열렸다. 나는 무섭기보다는 우와, 꼭 비밀기지 같아 라고 흥분하고 있었다. 다시 줄을 타고 내려와 열린 구멍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성인 남자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구멍 안에는 인형들이 잔뜩 있었다. 종류도 크기도 서로 다른 인형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보였다. 조금씩 빛을 가져가니 서서히 그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다리, 새까만 손과 셔츠, 가슴팍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의 얼굴을 비춘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구르기 시작했다. 나는 닥치는 대로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무엇인가가 내 위로 올라타고 나를 단단히 눌렀다. 손에서 떨어진 손전등이 내 가슴 위에 올라탄 인형을 비추는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순창의 집에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순창이를 두들겨 팼다. 이 바보 개자식 죽어버려. 온갖 욕을 늘어놓으며 때려대자 순창의 아버지가 나를 뜯어 말렸다. 형석도 왕구도 순창도 모두 울면서 나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던 동안 일은 이렇게 흘러갔다고 한다. 내가 우물 안으로 내려간 후 내 생각대로 순창의 제안으로 잠깐 뚜껑을 닫기로 했었다고 한다. 잠깐 나를 놀래켜주고 다시 뚜껑을 열 생각이었지만 막상 열려고 하니까 아까는 쉽게 들었던 뚜껑이 꿈쩍도 않았다고 한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순창은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고 한다. 그 사이 형석과 왕구는 나의 절규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뚜껑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순창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형석과 왕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순창이 아버지가 열리지 않는다면 부숴버려야지 라며 들고 온 커다란 망치가 있어서 그대로 뚜껑을 때려 부셨다고 한다. 하지만 우물 밑바닥에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급히 순창이 아버지가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벽의 구멍 안에서 인형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껴안은 내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잠든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왕구의 아버지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눈을 뜨기까지 형석, 왕구, 순창 3명은 꼬박 하루를 내 옆에서 지냈다고 한다. 즉 나는 하루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우물은 메꿔졌다. 스님까지 불러서 한 공사인 걸 생각하면 아마 어떤 원한이 얽힌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사체였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이상 알 방법조차 남아있지 않다. 아직도 나는 우물이나 인형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보면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저는 어느 영상 제작 전문 학교에서 강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 수업에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강사가 정한 테마의 영상을 다음 시간까지 찍어오기,
라는 과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첫 번째 수업에서 과제로 내는 테마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죽은 거리라는 테마였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고객의 막연한 요구에 어떤 구체적인 영상을 대답으로 제시할 것인가 라는 걸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거리라는 테마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오래돼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영상을 찍어오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터라 완전히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런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었기에 이상한 것을 찍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죽은 벌레를 찍어오거나 자살하는 사람을 주제로 모노드라마를 만들어 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찍어온 영상 중에 하나 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학교 별관을 배경으로 황혼이 비치는 가운데 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살해서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는 둥 이야기를 하는 어쩐지 괴담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특이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건물을 모두 지나치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가 갑자기 앵글을 바꿔 고정된 채 화면 위쪽의 창문을 찍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밖에는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손을 꽉 대고서.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실현한 거죠. 나와 강사는 그 영상을 보고 기발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바깥도 슬슬 어두워지고 있었고 카메라의 초점도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쪽에 맞춰져 있어 표정이 흐릿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귀신 같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는 그 영상을 찍은 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마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을지언정 영상이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학생은 창밖의 여자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 건물에서 괴담을 말하며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창문을 찍은 것은 단순히 촬영을 끝내고 카메라를 내려놓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잊어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던 거죠. 짐을 다 정리했을 때에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알아차리고 황급히 녹화를 중단했지만 아직 자신은 편집 기재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 다른 영상을 더 씌우는 것도 애매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이 겁을 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에이, 그 사람 여자친구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서 있었는데 화 안 냈어? 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무슨 소리예요 정말? 이라고 화를 내서 그와 함께 영상을 편집실에서 다시 돌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밖으로 보이는 걸 가리키면서 봐라 봐 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전 이런 거 찍은 적 없어요. 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편집실에 남아서 끝까지 연기를 하다니 재밌는 친구야? 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영상에 찍힌 교실 창문 크기로 계산하면 그 여자의 얼굴은 적어도 70cm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나는 그대로 영상을 끄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그곳에서 근무했지만 그렇게 오싹했던 영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하도로를 내려가면 피아노 손이 걸려 있어서 목이 잘려나간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면 정말로 불행을 가져오는 메일이 날아온다던데? 밤길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죽어. 자는 도중 오르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걸 끝까지 들으면 귀가 녹아버린대. 어느 대형 테마파크에서는 하루에 한 명씩은 사라진다던데. 달력에 표시한 적도 없는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그날 누군가 죽는데. 모르는 사이에 다친 적 없어? 그런 건 저주의 각인이야. 누구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어.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으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래.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누가 있는 걸까? 여긴 10층인데. 인간은 죽어버려라고 써진 글을 계속 보면 실제로 죽어버리고 싶어진대. 거미를 손가락으로 으깨면 손에 거미알이 옮겨붙어 몸에 거미가 기생한다던데.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창문 밖에 사람이 계속 서 있어. 청소를 하다 보면 자기 머리카락이 아닌 긴 머리카락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니?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는데 결혼식은 저주의식과 비슷한 형태라는 모양이던데. 도와줘 라고 9번을 말하면 귓가에서 누군가가 10번째로 속삭인대. 자기 팔을 깨물어 보면 종종 맛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대.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지. 비 오는 날 빨간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 눈에 레이저를 맞으면 실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어?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날 때가 있지?
그건 말야 시체가 주변에 있어서 그래. 사실 모든 사진에는 귀신이 찍혀 있어. 심령사진처럼 보이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 것 뿐이야. 모두 죽을 운명이다. 불안, 불안. 이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모두들 불안을 덜어내려고 소문을 낸다. 죽음의 소문을 말한다.